과거에 우리는 전통연희, 우리가 오늘날은 전통연희에 전통이라는 말을 붙입니다만 그 당시엔 그냥 연희라고 한학자들이 붙인 이름으로 공연을 했습니다만 그때 전통연희라는 건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전통연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이걸 붙였느냐? 전통연희라는 말을 많이 쓰기 전에 우리들의 공연예술에 대한 개념은 가무악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 200여 년 18세기 초부터는 우리가 가무악희 종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전문가를 좀 양성해서 공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문가라는 게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는 명창입니다. 명창이라는 말이 그때 생겼습니다. 광대라는 말이 그때 생겼습니다. 우리가 18세기라고 본다면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가장 성행했던 시대로 본다면 르네상스 시대의 전문적 개념으로 생긴 게 아르테입니다. 뭘 만드는 사람도 아르테, 구두 만드는 사람도 아르테, 이런 식으로 다 아르테라는 말을 넣었는데 배우에게도 아르테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전문화되었다는 말인데 우리 역사로 봐서는 그것이 최고로 올라가 봐야 200년 내외 밖에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통적인 연희와 신연극은 다른 연극이 돼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연희에는 극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신연극에는 극장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극장과 더불어 이렇게 밀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천민들이 했던 광대를 이제는 직업을 가진 배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연출가가 나왔다든지 극작가가 처음으로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무대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된 그런 상황. 또 하나 아주 극단적인 차이는 전통연희는 대체로 우리의 전통적인 전설이나 이런 것들 또는 민요나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거에 비해서 신연극에서는 스토리가 있는 또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인 주제가 있는 이런 공연들을 했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상당히 과제가 남아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통감부가 1905년 12월 달에 생겼는데 이제 실제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 1906년입니다. 근데 7년부터 나오는 조치가 뭐냐면 하나씩 나오는 것이 극장을 세우되 극장을 정부에서 관리하겠다. 극장에 대한 관리는 주로 그 지역의 경찰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극장 취재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공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취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식민지화가 되기 전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공연을 일제가 다 검열하고 다 감지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전통연희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지역의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일본 연극은 신문명이니까 많이 권장한다. 많이 해도 좋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검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극단들은 활동하기가 좋았죠. 여기서 말하는 일본 극단이라는 건 뭐냐?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극단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총독부에서 일본 극단을 순회 공연을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전국 순회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로 했던 연극이 신파극입니다. 신파는 주로 가부끼를 했던 출신 배우들이 주로 이러한 신파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파극에는 가부끼의 영향이 거의 그대로 고스란히 분위기도 남아있고 연기법도 대사법도 그대로 전승됩니다. 1911년에 임성구라든지 또 윤백남이라든지 조일제라든지 또는 이기세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본 신파를 모방해서 1910년, 11년, 12년 요 무렵입니다. 요 때부터 우리나라의 청년들도 신파극을 하게 됐는데 이게
신문에는 심파극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심파극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파쪼극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용어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파극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가부키에 대한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심파극에서 내는 그런 언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특히 의상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가부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불리하니까 애초부터 번안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번안극. 네, 그때 나온 말입니다. 번안. 심파극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끔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번안극을 만들어 하면 한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한국 사람이 쓰는 말을 그대로 쓰고 한국식 무대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번안을 해서 하니까 이야기도 새롭고 그럴듯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번안극으로 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양의 연극을 우리나라 처음에 번역했을 때도 대부분 번안극으로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극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저히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동양극장은 우리나라 연극의 메카입니다. 그 동양극장은 우리나라에서 왜 중요한 극장이냐 하면 제대로 배우에게 월급을 주고 연출가나 극작가에게 제대로 돈을 주고 입장료를 제대로 받고 작품을 성실하게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제공한 최초의 그런 극장입니다. 이 극장에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극장에서 한 연극이 뭐냐? 우리가 요즘 흔히 쉬운 말로 하면 메로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1910년대, 20년대에 했던 심파쪼의 연극을 완전히 메로드라마로 뜯어 고친 겁니다. 이렇게 뜯어 고친 장본인은 홍혜성이라는 일본 축지 소극장에서 연극을 공부했던 유명한 연출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920년대에 와서 비로소 일본 사람들이 1910년대에 썼던 신극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게 됐는데 한국에 신극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입니다. 완성도가 좀 낮다고 보지만 1920년에 김우진이라는 유명한 목포 출신의 작가가 와세다 대학의 영문과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대학 시절에 썼던 이영여라는 작품이 1925년에 공연이 됐습니다. 이 작품이 우리나라로서는 최초의 신극,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연주의적인 연극이라고 봐야 되겠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극을 맞는 그런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뒤에 이분의 뒤를 나와서 일본의 입교대학이라는 대학의 영문과를 나오신 유치진이라는 극작가가 소라는 작품을 공연했습니다. 1935년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소위 소장농으로서 지주에게 어떻게 버티는가 소장농과 지주의 싸움을 그린 건데 소장농과 지주의 갈등은 상당히 근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근대적인 요소로 보아서 근대극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다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세덕이라는 분이 1940년에 무의도 기행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냐 하는 소년의 내면적인 갈등을 상당히 잘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근대지향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의도 기행을 제가 근대극에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은 분이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영진 선생이십니다. 오영진 선생은 경성제국대학 나오시고 일본에 가서 영화를 공부하셨죠.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영화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맹진사댁 경사라는 작품을 쓰게 된 겁니다. 이 작품을 쓴 거는 물론 광복 이전에 쓰인 겁니다만은 광복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가장 한국 연극사에서 많이 공연되는 레퍼토리입니다. 이어서 이제 유명한 무용가 최승희입니다. 최승희라는 사람은 1927년에 서울에서 세레나데라는 무용을 처음 보였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이시바쿠의 춤을 흉내낸 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소위 모던 댄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최승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모던 댄스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용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전통 무용을 배웠습니다. 최승희는 천재적인 무용가이기 때문에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무용가의 춤을 배운 다음에 그 춤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힘을 불어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승희가 변화된 상태에서 일본에서 춤을 췄을 때 일본의 무용 비평가들은 정말 이런 건 새로운 춤이다. 이건 최승희만이 출 수 있는 춤이다. 뭐 여러 군데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후에 최승희의 뒤를 이어서 조태권이라는 사람이 무용가가 또 신무용을 해서 또 유명해지셨고, 이 조태권 씨는 역시 서양행 미국 이런 데 순회 공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극 가극인데요. 안기영이라는 작곡가가 견우직녀라는 작품을 만들고 또 은하수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공연도 했습니다. 또 형석기라는 작곡가가 심청전을 만들었는데 이 두 분은 안기영은 미국 유학을 한 사람이고요. 형석기는 일본 유학을 하신 분인데 다 서구식 작곡법에 의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한국 거지만 전부 멜로디는 서양식 멜로디로 이걸 다 바꾼 겁니다. 요즘 우리들 식으로 한다면 한국 음악극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오페라는 훨씬 후에 현재명의 춘향전 1950년입니다. 6.25가 나던 해에 처음으로 한국 작곡가가 쓴 현재명의 춘향전 오페라가 처음 공연됐기 때문에 훨씬 늦게 우리가 오페라를 했습니다. 전통 판소리를 음악극으로 만든 것은 물론 창극이죠. 창극은 20세기 초에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창극단이 몇 개 있을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 연극입니다. 많이 변했죠. 그러나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창극은 역시 판소리 5가의 창극을 주로 편창,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 편집해서 만든 편창한 음악극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판소리 5마당을 그대로 윤색해서 지금도 부르는 게 창극입니다. 물론 최고 인기가 있고요. 창작된 창극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한계라면 한계죠. 여성국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야. 주로 1950년대에 이게 유행했던 연극인데 이 여성국국이라는 국국은 여성들이 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지 여성국국이 음악이 별도로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창극의 일종입니다. 단 여성국국의 진짜 진수를 보인 사람은 누구냐? 임춘행이라는 사람입니다. 임춘행은 여성국국에 맞는 음악도 자기가 개발을 했고 여성국국에 맞는 연기와 대사도 개발을 했어요. 임춘행은 대단한 천재예요. 그런데 임춘행은 결국 불행하게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잘 이어지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1960년대로 오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근대극에서 현대극으로 이렇게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1950년대까지도 우리는 아직 일제시대에 했던 연극 그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했던 겁니다. 60년대 오면 확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현대 연극에서 제일 초기에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은 동인제 극단입니다. 동인제라는 건 연극의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주로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동국대학, 무슨 한양대학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젊은 지식인들,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자기들이 배역을 맡으면서 만든 연극, 그걸 동인제 연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동인제 연극을 하다가 점차 연극 제작비가 올라가고 연극을 만드는 시스템이 전문화되면서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친구, 우정 이런 거 따져가지고 예술이 안 된다. 헤어지자. 그래서 전문적으로 갈 사람은 전문적으로 가고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다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서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연구운동이 뭐냐면 소극장 운동입니다. 그러나 1987년까지 우리에게는 엄연히 연극 검열이 존재했습니다. 일제시대의 잔재가 그대로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1987년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나가서 서울 올림픽을 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손을 들었죠. 그럼 그동안 우리가 어떤 창작극을 했느냐, 또 어떤 번역극을 했느냐 하는 것들인데요. 거두절미하고 현재 한국 연극의 통계에 나온 걸 보면 지금도 한국 연극의 모든 극장에서는 연극의 70%가 번역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극작가가 부족하고 연출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극작가가 절실합니다. 현재 극장은 전국에 2,000개 훨씬 넘습니다. 극장이. 이런 상태에서 이 많은 극장의 레퍼토리를 공급할 수 없으니까 번역극으로 메꾸는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약 200여 년 전에 우리가 전통연희를 했다. 그리고 전통연희라는 건 지금도 거의 상당 부분이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부분을 정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현대화가 안 되는 거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걸 그대로 하는 건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그것만 그대로 하고 있을 거냐. 그걸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연희의 현대화 또는 그 전통연희의 방법을 가지고 만든 창작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이 한국 연극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이 영역이 앞으로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좀 요즘 우울합니다. 20세기 말까지 우리 연극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의기충천하고 그리고 활력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창작의 의욕도 상당히 좋았다. 생각합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어쩐지 이렇게 한국 연극계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침체라는 말을 쓰는 건 다른 뜻의 의미가 아니라 극작가들이 나오질 않고 새로운 연출가가 별로 나오질 않고 구태의연한 행위들이 반복이 되고 재주 있는 사람들 전부 다른 분야로 가고 이렇게 소위 인재들이 많이 흩어지는 게 아닌가. 다분히 경제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이래서 사실 요즘 우리가 21세기라고 하는 요즘의 우리의 현대 연극은 조금 우울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극작가가 되려는 젊은이들, 배우가 되려는 젊은이들을 키우는 데에 돈을 써야 된다. 괜히 너도 줘 나도 줘 이렇게 나눠 먹지 말고 젊은 세대들에게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좀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다. 제가 다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말씀드렸습니다.